독일인이 아무 계획도 없이 한국에 24시간 만에 즉흥으로 날아왔다가 자기 나라 버리고 한국 귀화 신청하려고 난리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독일에서 오난 여행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즉흥적이냐면요. 호텔 예약도 안 하고 여행 계획도 전혀 없이 그냥 24시간 만에 한국행 비행기 표만 끊고 날아온 거예요. 목표는 딱 하나였죠. 스트레스 없이 서울 가서 한식 먹기.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이 진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 멘탈이 나가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공항 자체가 이미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유럽 공항들 다 다녀본 이 친구가 인천공항 시스템 보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지, 표지판 하나하나가 얼마나 직관적인지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지하철을 타는 순간부터 진짜 충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지하철역 스크린에 뜨는 그 정보들 있잖아요. 역과 역 사이의 정확한 소요, 시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열차 위치 추적. 심지어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표시되는 그 시스템이요. 이게 독일인한테는 완전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독일도 선진국이잖아요. 유럽에서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 나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건 독일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이 이렇게 정교하게 구현된 대중교통은 처음 본다고요. 그냥 5분 후 도착이 아니라 열차가 지금 어느 역을 지나고 있고 정확히 몇 초 후에 내가 있는 승강장에 도착할지까지 보여주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의 집약체인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IT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통신 인프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 모든 게 완벽하게 통합되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국 모든 지하철역에 표준화되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죠. 유럽에서는 도시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어떤 곳은 아예 이런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형식의 알림이었죠. 뭐였냐고요? 바로 실종노인 찾기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아세요? 단 한 명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서 국가 시스템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알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얼마나 고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실시간 위치 기반 서비스, 전국민 휴대폰 네트워크 통합, 즉각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독일인은 이걸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시스템을 넘어서는 거였거든요. 사회적 약자, 그것도 단 한 명의 실종된 노인을 찾기 위해서 국가 전체 시스템이 움직이고 모든 국민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요. 이건 기술로만 설명할 수 없는 한국 사회의 깊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반영된 시스템인 거죠. 유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완벽하게 찾아낸 거예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이 시스템. 이게 바로 한국의 선진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뭐였냐고요? 바로 서울 지하철역의 압도적인 규모였죠. 이 친구가 목적지 역에 내렸는데요. 출구를 찾는 게 마치 미로 찾기 게임 같았다는 거예요. 한 번 출구부터 12번 출구까지 어떤 역은 출구가 20개가 넘는 곳도 있잖아요. 독일에서 온 이 친구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안내 표지판을 봐도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으니까 헷갈리고요. 그렇게 한참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이 친구가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걸 보고 먼저 다가온 거예요.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서요. 이 친구가 가고 싶은 곳을 말하니까 이 한국인 분이 뭘 하셨냐면요. 그냥 손짓으로 방향만 알려주고 간 게 아니라요. 직접 그 출구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길을 설명하면서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고
저기 보이는 표지판 따라가면 됐고, 이렇게 몇 번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죠. 자기 갈 길도 바쁠 텐데 말이에요. 심지어 혹시 또 길을 잃을까 봐 핸드폰으로 지도까지 켜서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셨다고 해요. 독일인은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미안한 일인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럽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해서 타인의 일에 잘 관여하지 않거든요. 길을 물어봐도 대충 손짓으로만 알려주고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낯선 외국인이 길을 못 찾고 헤매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이 문화.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세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챙기는 한국 특유의 정문화가 깊게 배어 있는 거죠. 드디어 역 밖으로 나온 이 독일인이 마주한 서울의 첫 거리 풍경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뭐였냐고요? 바로 소음 수준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소음이 없다는 거였죠.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시잖아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초거대 도시고 차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요. 경적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충격받은 거죠. 독일 베를린이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 가보면요. 경적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나 마드리드 같은 남유럽 도시들은 아예 경적 소리가 도시의 배경음악 수준이에요. 그게 유럽 대도시의 일반적인 풍경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수많은 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를 메우고 있는데도 경적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이 신기한 현상.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경적은 보통 언제 울리나요? 급한 상황이거나 짜증이 나거나 상대방에게 경고할 때 울리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상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운전자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양보 문화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교통문화는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서는 법적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대부분이 개인의 자발적인 준수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신호를 지키고 속도를 준수하고 차선을 지키는 이 모든 게 결국은 개개인의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서울의 이런 질서정연한 교통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엄격한 법규 적용,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1990년대만 해도 서울 교통문화가 지금처럼 선진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한 개선 노력으로 지금은 세계 어느 선진국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앞서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이 독일인이 계속 걸어가면서 느낀 또 다른 놀라운 점은 거리의 청결도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은 대도시인데도 거리가 엄청나게 깨끗한 거예요. 쓰레기가 거의 안 보이고 길거리도 잘 정돈되어 있고요. 유럽 대도시들 가보면요. 특히 관광지 주변은 쓰레기가 정말 많아요. 파리의 경우 관광명소 주변에 담배꽁초며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게 흔한 풍경이거든요. 베를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중심가인데도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민의식의 결과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지는 이 문화가 얼마나 선진적인 건지 아세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 개개인의 작은 실천들이거든요. 휴지통이 없으면 집에 가져가서 버리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음식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모여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이 독일인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습니다. 뭐였냐고요? 바로 인터넷 속도였어요.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서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요. 속도 측정을 해보니까 다운로드 속도가 기가비트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1위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2위 국가의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평균이에요.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기가비트 인터넷이 기본이고 심지어 10기가 인터넷도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죠. 독일은 유럽에서도 경제 강국이고 기술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인데요.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하면 정말 느려요. 독일 가정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대도시 기준이고 시골 지역 가면 아예 초고속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많아요. 근데 한국은 어떤가요? 제주도 산골 마을 가도 기가비트 인터넷이 터지고 지하철 안에서도 오지가 끊김없이 연결되고 심지어 산속 등산로에서도 LTE가 잡히는 이 미친 통신 인프라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국가 인프라 투자의 결과물인지 아세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게 된 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정보화 사업의 결과예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IT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다른 나라들은 인터넷이 뭐가 중요해? 라고 했지만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한국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금융, 원격, 의료, 스마트시티 등 모든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도 한국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탄탄한 인터넷 인프라 덕분이었고요. 독일인은 호텔방에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호텔 와이파이 속도라고? 독일에서는 호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유심칩을 사거나 로밍을 켜야 하는데 한국은 호텔 무료 와이파이가 집 인터넷보다 빠른 수준인 거죠. 이 모든 놀라운 경험들로 이미 압도당한 이 독일인은 이제 진짜 한국을 경험하러 나섭니다. 바로 한식을 먹으러 간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간 곳이 관광객용 식당이 아니었어요. 진짜 현지인들이 가는 재래시장 속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드라마가 시작돼요. 영어 메뉴도 없고 사진 메뉴판도 없는 완전 현지인용 식당이었거든요. 메뉴판이 전부 한글로만 되어 있고 주인 할머니도 한국어밖에 못하시는 상황이었죠. 보통 외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해서 나가거나 다른 식당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 독일인은 용기를 냈어요.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거요라고 주문한 거죠. 완전 모험이었던 거예요.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맛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도전해본 거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옆 테이블에 한국인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이 부부분들이 외국인이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영어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시면서요. 독일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부부분들이 완전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연히도 이분들 아들이 독일에서 유학 중이셨대요. 완전 신기한 인연이죠? 이 우연한 공통점 하나로 이 네 명은 순식간에 친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인 부부는 독일인에게 소주를 권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왔으면 소주 마셔봐야지 라면서요. 그리고 한국의 술 문화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죠. 첫 잔은 이렇게 따르고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서 마시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이런 세세한 예절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독일인은 이게 너무 신기했대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이런 술자리 예절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각자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특별한 규칙 같은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술 한 잔 마시는 것에도 이렇게 깊은 문화와 예절이 있다는 게 놀라웠던 거죠. 그리고 부부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국수가 나오니까 김치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여름 김치고 이건 겨울 김치인데 맛이 다르다. 이렇게 김치의 종류와 특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죠. 여러분,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김치는 한국의 발효 과학이 집약된 음식이에요.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그고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만들고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는 이 깊이 있는 음식 문화가요. 이걸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한국인 부부의 모습,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독일인은 이 따뜻한 분위기에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를 온몸으로 느낀 거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마쳤어요. 독일인도 계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한국인 부부가 먼저 계산을 하신 거예요. 독일인 것까지 다 계산하고 나가시면서 맛있게 먹어, 한국 여행 잘해라고 인사하시는 거죠. 독일인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인 자기 밥값까지 계산해주고 간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독일인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했죠. 유럽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거든요. 각자 먹은 건 각자 계산하는 게 기본이고, 심지어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더치페이가 일반적이에요. 데이트할 때도 반반씩 내는 게 흔한 일이고요.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니까요.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인연이 되면 기꺼이 대접하는 이 문화,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후배나 손님을 챙기는 이 문화가 한국 특유의 정문화거든요. 독일인은 이 경험을 자기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국인의 정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다.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처음 본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다. 완전 정확한 분석이죠? 한국의 정 문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이건 한국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농경 사회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했던 공동체 문화,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어른 공경과 손님, 대접 문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온 공동체 의식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 가난했던 시절,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던 그 시대의 경험이 집단 무의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정이 드는 이 특별한 문화를 가지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세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인주의화되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대도시일수록 더 심하고요. 근데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 초거대 도시인데도 이런 정 문화가 살아있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독일인은 이 국수집에서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들, 첨단 기술, K-팝, 드라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 대 사람의 직접적인 교감이었고, 진짜 한국의 마음을 경험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독일인이 한국에 도착해서 겪은 모든 일들을요. 인천공항의 완벽한 시스템, 지하철의 첨단 정보 시스템, 실종 노인을 찾기 위한 재난 문자, 길을 못 찾는 외국인을 끝까지 도와준 시민, 경적 소리 없는 질서정연한 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접한 국수집 부부까지. 이 모든 게 단 6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6시간이요. 보통 해외여행 가면 일주일은 있어야 그 나라를 조금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독일인은 6시간 만에 한국의 본질을 꿰뚫어본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특별한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효율성과 배려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고요. 빠른 발전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보통 나라들은 발전하면서 뭔가를 잃어버려요. 경제가 성장하면 전통이 사라지고,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미가 사라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면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인데도 정 문화가 살아있고, 최첨단 기술 강국인데도 노인 한 분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이 움직이고, 대도시인데도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에요. 발전과 전통, 기술과 인간미, 효율과 배려. 이 모든 걸 동시에 추구하고 실현해내는 이 능력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독일인이 이 여행을 되돌아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아무 계획 없이 한국에 왔지만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계획된 여행은 예상 가능하거든요. 어떤 관광지 가고, 어떤 음식 먹고, 어떤 경험을 할지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계획 없는 여행은 순간순간이 모험이에요.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진짜 그 나라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관광 상품으로 포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독일인이 경험한 한국이 바로 그런 한국이었어요. 관광청이 홍보하는 한국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한국이었죠. 그리고 그 한국이 홍보물보다 훨씬 더 멋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보통은 홍보물이 과장되어 있고 실제로 가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진발 잘 받는 곳이었네. 이런 후기 많이 보셨죠? 근데 한국은 반대예요. 홍보하는 것보다 실제가 더 좋아요.
K-팝 좋아서 한국 온 외국인들이 K-팝보다 한국 사회 시스템에 더 놀라고, 드라마 보고 온 사람들이 드라마보다 실제 한국인들이 더 친절해서 놀라고, 한식 먹으러 온 사람들이 음식보다 식당 주인의 정에 더 감동받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